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캐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때리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나라에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낮춰가지고 얘기해 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아무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점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이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놓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걸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탔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차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저축하면서 200만 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 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다는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아무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거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고로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야.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 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 거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터리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냐. 근데 당신처럼 이미 부동산, 회사 포트폴리오 다 갖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하드에셋에 꽂힌 거죠? 부동산이랑 비트코인 사이에 무슨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The one thing you left out of that conversation is the dollar. 좋은 질문인데 말이야. 그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바로 달러.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그건 달러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어서야. 왜냐고? 내가 보기엔 달러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달러 안 믿어.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 사거나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야, 라스베가스 와서 강연 하나 해줄래? 날짜를 얘기하길래 그래 시간 돼 할 수 있어 라고 했지. 근데 그 사람이 100개를 줬어. 비트코인 100개. 그리고 그걸 나는 아직도 갖고 있어. 그게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야.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게 8,200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까지 받은 강연료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고였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 씬에서 거칠고 과감한 표현으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랜트 카도는 원래 자동차 딜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원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만으로는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점차 비트코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동산 맥시가 도대체 왜 비트코인에 빠져들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왜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금을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에 보내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임대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매달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펀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의 안정성과 비트코인의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에 게다가 부채도 없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설령 0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일종의 해지 전략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처럼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 영역에서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랜트 카도는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랜트 카도는 오래전부터 달러라는 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약해지는 화폐, 정부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금리 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저축의 개념, 이런 망가진 화폐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의 인식은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위에 띄어져 있는 더빙 영상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억 만들기를 설파하던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돈은 그대로 두면 사라진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그리고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거죠. 사실 그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건 2013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강의에서 강연료 대신 10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엔 가치도 잘 몰랐지만 그냥 갖고 있었더니 지금은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고민했답니다.
이걸 내 사업 구조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결국 그랜트 카돈은 자신이 벌어들인 임대 수익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펀드를 만들고 첫 번째 펀드에서 단 3, 4주 만에 8,800만 달러를 모읍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펀드의 투자자 절반은 비트코인을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의 펀드에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임대 수익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그랜트 카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이 그랬듯이 이때부터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더 깊게 빠져들게 될 거란 걸 안 봐도 뻔한 미래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나도 7조 자산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 대충 사겠다. 이건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야? 한국은 미국이 아니잖아. 이렇게 돈의 양도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인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말하고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홍보하고 연기금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비트코인 상품들이 쏟아지는 현재 미국의 상황들은 모두 다 시간차를 두고 대한민국, 일본, 호주, 유럽 다양한 곳에서 모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 모든 국가들은 마음대로 종이화폐를 찍고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은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저장 기능을 갖는 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을 뿐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걸 한번 이해한 사람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며 점점 규모가 커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런 흐름이 뭔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왠지 미국도 이러다 말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끊임없는 세금 증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관련 각종 규제, 대출 압박 등 그때그때 마음대로 바뀌는 정부의 정책과 사유재산 거래를 통제하는 행태에 질린 부동산 투자자들, 자산가들이 이젠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수익성 낮은 물건들 다 정리하고 서울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세팅된 이후 그들의 남는 현금은 앞으로 투자할 자금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은행? 채권? 주식? 앞서 그랜트 카돈이 말했듯이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절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화폐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가만히 돈을 모아놓으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실물 자산으로 자신의 돈을 묻어놔야 그 돈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면서 떨어진 화폐 가치와 그 땅의 희소성의 크기만큼 법정화폐 기준으로 가격이라는 숫자가 오르는 것 뿐이라는 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 주식도 믿지 않고 국가도 은행도 믿지 않고 오직 불변하는 희소한 땅의 대지 지분만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의 속성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속성의 매력을 느끼며 쫙쫙 빨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해했고 그랜트 카돈이 이해했듯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아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는 자본 이동의 흐름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그랜트 카돈처럼 비트코인 없이도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이 하나도 아쉬울 것 없고 비트코인을 알 필요도 없을 것 같던 부동산 재벌이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에 꽂혀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게 된 건지,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향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 모먼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랜트 카돈이 비트코인 매거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나눈 이야기를 그랜트 카돈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가 느낌을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렛츠고!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랜트 당신이 예전부터 주식이나 증권 같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처럼 이미 부동산, 회사 포트폴리오 다 갖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하드에셋에 꽂힌 거죠? 부동산이랑 비트코인 사이에 무슨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Well, I think the one thing you left out of that conversation is the dollar. 좋은 질문인데 말이야. 그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바로 달러.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그건 달러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어서야. 왜냐고? 내가 보기엔 달러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거든. 지금껏 아무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리고 금? 난 금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달러가 금으로 보장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심지어 달러가 금으로 뒷받침되던 시절에도 난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달러가 가치가 있으면 굳이 뭘로 뒷받침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말인데 내가 지금 66이야. 나는 평생 금으로 뭘 사고 팔아 본 적도 없어. 누구도 나한테 금으로 뭘 사자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금 한 개도 소유해 본 적도 없어. 내가 하고 다니는 금 목걸이? 그건 그냥 내가 목에 걸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리고 달러 말이야. 지금 내 지갑에 있는지 보자. 없어. 있어도 숨겨놔야 돼. 왜냐고? 사람들이 내 돈을 자꾸 훔쳐가거든. 달러를 모으면 세금으로 쳐맞고 쥐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이딴 종이 쪼가리 정말 싫어. 주식? 그건 또 다른 쓰레기 종이야. 한 장짜리 쓰레기 종이를 다른 쓰레기 종이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것도 내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하지. 물론 주식시장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내가 시장에다가 파는 쪽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근데 그 시장에서 팔리는 걸 내가 갖고 싶진 않다는 거지. 만약 내가 내부자라면 오케이 하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내부자처럼만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선택했어. 부동산은 내가 내부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거든. 예를 들어 어떤 기를 하고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 얼마에 샀는지, 상대방은 얼마에 샀는지까지 다 말해줄 수 있어. 15밀리언 달러 낮은 가격에 샀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5.5% 현금 흐름이 나와. 세입자 리스트도 전부 보여줄 수 있어. 대출을 끼든 안 끼든 다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말해도 감옥에 안 가? 근데 주식은 그건 안 되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해야 돼. 아니면 뭐 이름이 낸시 펠로시 정도는 돼야겠지. 그러니까요. 내부자가 아니면 진짜 위험하죠. 딱 그거야. 대보자가 아니면 주식은 그냥 종이라고. 나는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봐. 리만 브라더스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말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샀어 내가. 그게 원래 180달러 하던 주식이었거든. 근데 2008년에 진짜로 1달러까지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그냥 100만 달러어치 샀어. 100만 주. 결과가 뭐냐고? 0으로 가로가 됐지 뭐. 그냥 다 날라간 거야. 진짜 재미 하나도 없더라. 나는 돈 잃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부동산은 달라. 레버리지만 과하게 안 쓰고 위치 괜찮은 물건 고르고 세금이나 대출이자 내고도 현금이 남으면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된다니까. 누가 언제 팔라고만 안 하면 난 버티지. 이길 수 있어. 결국 문제는 달러야. 내가 살아오면서 달러는 90%가 넘게 가치가 빠졌어.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젠 진짜 돈을 저축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라니까. Banks should not be able to say you're saving money. 은행 저축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정확히 이렇게 말해야지.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 0.5% 이자 줍니다. 100만 달러 이상 넣어야지만 2%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솔직히 알려줘야 돼. 이 돈을 4년 동안 넣어두면 지금보다 쓸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6년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3에서 4%씩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달러 안 믿어.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 사거나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연준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공식 수치는 3.5% 정도인데 실제 체감은 9에서 10%에 가깝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하위 50%를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걸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월급이 지갑에 구멍 난 것처럼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 그런 피난처 역할을 했었죠. 카도님께서는 예전부터 달러를 오래 쥐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떨어진다.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이걸 일찍 알아채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고
저 같은 G세대는 부동산에 발도 못 들이는 상황입니다. 집을 사려면 10에서 20%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데 지금 월급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카더님처럼 미래를 먼저 내다본 투자자, 이미 부동산과 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분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주목하게 되신 겁니까? 금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트코인은 왜 자산으로 말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I have $5 billion worth of real estate, about 15,000 apartments. Every one of them cash flow. 나는 인컴 부동산, 즉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 지금 부동산 자산만 50억 달러어치 있어. 아파트만 15,000세대 정도 갖고 있고 전부 다 현금 흐름이 나와.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 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엔 다 달러였어.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벌면 그걸 부동산에 계속 집어넣었지. 30살 때부터 그걸 해왔어. 시장 뛰어다니면서 30만 달러 벌고 그걸 모아서 120만 달러짜리 부동산 하나 사고 또 30만 달러 벌어가지고 하나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만 15,000세대가 된 거야. 지금 렌트비가 평균 2,000달러 정도니까 그게 한 달에 3천만 달러 수익이야. 비용 다 제하고 나면 당연히 현금이 남지. 그리고 정부가 계속 돈 찍어내면 그만큼 렌트도 오르고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행사에 가서 강연하는 거야. 현장 결제받는 그런 비즈니스였어. 사람들은 내가 가서 1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이런저런 스토리 풀어주는 걸 좋아했거든. 지금 우리 얘기처럼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야, 라스베가스 와서 강연 하나 해줄래? 날짜를 얘기하길래 그래 시간 돼 할 수 있어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 그룹이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망했을 거야. 완전 사라졌지 아마.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말했어. 형 그냥 현금으로 줘. 나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밖에 못 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그냥 호의로 해줄게. 비트코인도 받아줄게 하고 갔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100개를 줬어. 비트코인 100개. 그리고 그걸 나는 아직도 갖고 있어. 그게 내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야.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게 8,200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 지금까지 받은 강연료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고였어. 가격이 오른 걸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받은 강연료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 왜냐면 뭐 하나 갖고 있게 되면 사람이 그걸 좀 챙겨보게 되잖아. 다른 알트코인들 아예 손도 안 댔어. 뭔지도 몰라. 지금도 잘 몰라. 그리고 매달 나는 부동산에서 큰 배당 수익을 받거든. 비트코인 배당 말고 15,000세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말이야. 근데 2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줬어. 이름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2년, 3년, 4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걸 계산해주는 온라인 툴이었거든. 무료로 볼 수 있는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받아온 그 배당 수익을 넣어봤어. 와 진짜 금액이 꽤 크거든. 매달 달러로 받아온 그 돈을 그냥 넣어봤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20억 달러는 넘게 벌었겠더라고.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쓴 것도 아니야. 난 원래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쓰거든. 매달 벌어도 아주 일부만 쓰는 편이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야, 이 비트코인이랑 내가 가진 부동산을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까? 나는 진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부동산만 늘리는 게 의미가 없더라니까. 여러분, 그랜트 카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고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생각이 전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만났던 유명 투자자, 찐 고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투자한 이유와 그랜트 카돈이 설명하는 접근 논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짜증냈던 포인트들을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주고 비트코인은 내 자산을 시스템 바깥에 숨겨주는 수단이야. 이 표현 안에 향후 글로벌 수많은 국가들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게 될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미 돈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부동자산을 줄이거나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